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생방송도 없고 한국 응원단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더비다. 잠시 뒤에 열릴 29년 만의 남북 축구 대결에 대한 외신의 평가입니다. 월드컵 예선 생중계를 국내에서 못 보는 건 34년 만이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연천 민통선 부근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운데 정부가 이틀간 야생 멧돼지 소탕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베테랑 민간 엽사들이 포함됐고 감시 장비도 지원된다고 하는데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고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국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의 특수부를 서울, 대구, 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의결과 동시에 시행됩니다. 정치권은 검찰개혁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야당은 공수처가 장기 집권 사령부라며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 1차 파업이 내일로 예고된 가운데 노사가 막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임금 피크제 폐지와 인력 충원 등을 놓고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교섭은 다행히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모레부터 이틀 동안 계획됐던 2차 총파업 추진이 중단돼 학교 현장의 급식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부근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검출됐습니다. 전방 GOP와 민통선에서 대대적인 야생 멧돼지 포획 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사건 14건 가운데 화성 연쇄살인 10건을 제외한 4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989년 화성의 초등학생 실종 사건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오후 5시 반 평양에서 북한과 월드컵 예선전을 치릅니다. 응원단과 취재진 방북, 생방송이 불어된 가운데 외신은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경기라고 전했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전국은 이제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여야 교섭단체의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는데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을 먼저 통과시키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처리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 이제 초점이 검찰개혁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내일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서 협상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29일 이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2주 정도 남은 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반대 입장인 보수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회동을 계속하면서 협상의 노력도 다했다는 명분을 챙긴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검찰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비겁한 행동을 자유한국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은 여당의 장기 집권 전략으로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또 정부가 내놓은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법무부 예규 위반 부분 등을 따져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위선과 무능, 독재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장기 집권 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합니다. 바른미래당도 공수처법 선처리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법안들은 여전히 논의할 과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지층을 겨냥해서 얼렁뚱땅 처리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도 퇴진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 이상 물타기할 생각을 말고 이런 가운데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다시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혀서 민주당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네, 법무부 국정감사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김호수 차관이 대신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는 그야말로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철희 의원은 검찰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왔다며 법무부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이 리스트가 작성이 시작됐던 만큼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본인도 검사 출신이지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견제기구로서 공수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제까지 장관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웅동학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문창용 사장은 웅동학원 채권은 이자를 포함해서 44억 원이 남았지만 학교 기본 재산은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회수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해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당했습니다. 부산대와 부산대 병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과 표창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부산대 전호환 총장은 입학 과정의 부정은 밝히기 힘들었지만 표창장의 배점이 20점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급 뒤 사후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회의록에도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을 진단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인 정 교수의 건강 악화가 조 전 장관 사퇴 결심을 앞당긴 결정적인 이유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조 전 장관 사퇴와 상관없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을 고려해서 신병 처리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정경심 교수는 어제 조 전 장관 사퇴가 알려진 뒤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돌아갔는데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정 교수가 최근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확인 중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5시간 정도 5차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어제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정 교수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돌아갔습니다. 입원 상태였던 만큼 자택이 아닌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영국 유학 도중 강도를 피하려다 추락 사고를 당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겪어왔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진단 결과가 과거 부상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의 건강 악화도 조 전 장관의 결심을 앞당긴 배경 가운데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전날 사퇴 입장문에서 조 전 장관은 가족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아내가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쁘다며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보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검찰은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련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검찰은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어제 귀가 이후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아직 재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건강 문제로 빠른 시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검찰의 보강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 전 장관 동생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공범인 박모 씨와 조모 씨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 사람은 조 장관 동생이 연루된 채용 비리에 관여하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 아닌 시민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대 허위 인턴 증명서와 웅동학원 허위 소송, 그리고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18일에는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첫 재판 절차가, 그리고 25일에는 사모펀드 핵심 인물 오촌 조카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격적인 사의 표명에 검찰은 이처럼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영장 기각이나 무죄 판결 등이 나오면 검찰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검찰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어제 전격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조국 전 장관의 복직 신청을 받아 오늘 대학 본부에서 복직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공무원 임용으로 신청한 휴직은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끝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기 종료 다음 날 바로 복직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지난 8월 교수로 복직했던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뒤 다시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청과 서울 수서경찰서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오늘 서울 미근동 경찰청과 수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연예인 단체 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관련한 경찰 수사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뒤 윤 총경을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서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 원어치 회사 주식을 받은 혐의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을 확인해서 지난 10일 윤 총경을 구속했습니다. 윤 총경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개입 의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윤 총경의 뇌물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30년 전에 9살짜리 초등학생이 실종된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8차 화성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 측은 경찰 수사 기록 공개를 요청하며 재심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오늘 화성 사건들 말고 이춘재 여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사건 4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겁니까? 네, 그런데 오늘 경찰 발표 내용 중에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1989년 7월 화성에서 발생한 9살짜리 초등학생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 가운데 가장 어린 피해자입니다. 당시 9살이던 김모 양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실종됐습니다. 그해 겨울 실종 당시 입고 나갔던 치마와 책가방만이 발견됐고 김양 씨는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을 확인하고 있지만 화성 지역이 도시개발로 크게 변화한 상태라 장소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 자백을 토대로 김양 또한 성폭행을 당한 뒤 희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저지른 또 다른 살인 3건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그리고 91년 1월과 3월에 청주에서 발생한 여고생과 주부 살인사건 등이었습니다. 이들 사건은 피해자 속옷으로 재갈을 물리고 손을 결박한 점 등 범행 수법에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이로써 이춘재가 자백한 14건 살인사건의 내용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당시 유사 사건들의 목록을 뽑아 여죄가 있는지를 추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네, 가장 어린 피해자가 확인된 사건, 시신도 찾지 못했던 사건이군요. 자, 그리고 8차 화성 사건의 진범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범인으로 몰렸던 윤모 씨의 변호인이 재심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씨 변호인인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오늘 오전 이곳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았습니다. 8차 사건에 대한 과거 수사 기록을 포함해 이춘재의 자백 내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최소한 윤 씨 체포 과정과 진술 내용 등 의미 있는 기록은 받았으면 한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올해 안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루빨리 진실을 규명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경찰과 자신의 공통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심 청구 사유는 유죄 선고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등 법률에 따라 7가지로 엄격히 제한되는데요. 박 변호사는 이춘재의 자백이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로서 큰 가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기록 공개는 다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오늘 브리핑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YTN 안유혁입니다. 네, 내일부터 사흘간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 1차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막판 노사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노사가 임금 피크제 폐지와 인력 충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순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막판 협상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의 운영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오늘 오후 3시부터 교통공사 본사에서 본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임금 피크제 폐지와 안전인력의 충원, 그리고 4조 2교대제 근무 형태를 확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않으면 내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1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야말로 파업 갈림길, 하루 앞둔 막판 협상인데 최대 쟁점은 어떻게 꼽히고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쟁점 사항은 지난 2016년에 도입된 임금 피크제입니다. 정년 60세를 유지하는 대신에 만 58세 직원은 총 급여의 10%를, 만 59세는 20%를 감액하는 방식인데요. 노조는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재직 기간에 벌 수 있는 임금이 줄어든 데다가 임금 피크제 대상이 아닌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임금 피크제는 행정안전부의 운영 지침에 따르고 있는데요. 노조는 이 지침에 따라서 신규 채용 인원의 인건비가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생긴 재원에서 충당되고 이마저 부족하면 기존 직원들의 총 인건비에서 나머지가 보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기존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의 운영 지침은 지방공기업의 임금 피크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물론 협상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결렬이 돼서 서울시 지하철이 파업에 들어간다면 그 여파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막판 노사 협상이 결렬될 경우 기관사는 내일 아침 6시 반부터, 나머지 분야는 아침 9시부터로 파업 돌입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업이 시작되면 지하철 운행률은 1호선에서 4호선은 평일 기준 66%, 휴일은 50% 수준까지 떨어지고요. 5호선에서 8호선은 평일 78%, 휴일 68%의 운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에는 평시 100% 수준으로 지하철 운행률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 출근 시간 이외에는 운행률이 평시 대비 75%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시내버스 운행을 늘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시내버스와 수도권 광역버스의 막차 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추가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상순입니다. 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임금 교섭은 타결됐습니다. 모레부터 이틀간 예고했던 2차 급식 대란은 피하게 된 겁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교섭 잠정 타결 소식에 단식 농성을 풀었습니다. 17일, 18일 우려했던 2차 급식 대란도 피하게 됐습니다. 노조는 큰 틀의 합의를 실리로 지키고 공정임금 실현을 다음 과제로 나가고자 집단 단식을 해단하고 2차 총파업 중단 입장을 밝힌다. 양측은 기본급 1.8%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애초 5% 이상 기본급 인상을 주장하던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당국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교통비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되 기본급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근속수당은 현재 32,500원에서 올해 1,500원, 내년에 1,0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대회의는 5,000원 인상, 당국은 동결하자고 주장하다 중간에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회견에 앞서 농성장을 찾은 유원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이런 악순환이 정말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이번에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 노사정이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양측은 집단 교섭 대표 교육청인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다음 주 초 협약 체결식을 열 예정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네, 내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실제로 인하를 단행하면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0%를 나타낸 8월 상승률이 반올림 전에는 마이너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상 초유로 2달 연속 소비자 물가가 역성장한 겁니다. 물가 안정을 목표로 설립된 한국은행의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크게 낮추면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성장세와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되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기 회복에 조짐을 찾기 어려운 건 물론이고 지속적인 물가 하락을 말하는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한층 커졌기 때문입니다. 민간 영역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여전히 비관적입니다. 특히 투자와 고용을 책임질 기업의 체감 경기는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위기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모두 부정하고 있지만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때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경기가 크게 회복되지 못하거나 도리어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해서 한국은행이 이번 10월 금통위에서 한 차례 정도 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낮추면 기준금리는 연 1.25%가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대 최저금리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이 경기 상황을 지켜보다 내년 초쯤 금리를 연 1%까지 추가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접경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사체가 또 발견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어제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 출입통제선 민통선 부근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ASF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나온 6번째 사례로 민통선 남쪽 지역에서 감염 멧돼지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야생 멧돼지를 통한 ASF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당장 오늘부터 실탄을 사용한 멧돼지 포획 작전이 대대적으로 시작됩니다. 포획을 앞둔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지환 기자가 미리 다녀왔는데요. 리포트 먼저 보고 오시죠. 민통선 내부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을 찾았습니다. 외부로 통하는 길목엔 모조리 방역 초소가 세워졌습니다. 철원군의 차단 방역은 일단 서쪽인 경기 지역과의 도로를 세로로 막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남부 지역, 그러니까 남쪽을 가로로 다시 막는 방식입니다. 일단 발생 지역인 경기도 연천군에서 바이러스 유입을 막고 혹시 뚫리더라도 남쪽으로는 내려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멧돼지입니다. 비무장지대 곳곳을 헤집는 야생 멧돼지, 많아도 너무 많고 어디로 이동할지도 모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초기 환경부가 멧돼지 포획이나 사살을 금지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미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했을 가능성도 현장에서는 제기됩니다. 무조건 잡는 게 능사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행동 중에서는 방송 행위 같은 그런 식으로 걸어간 것 같아요. 멧돼지가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 신고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DMZ는 물론 바다에서도 멧돼지 사체가 발견됩니다. 접경지 자치단체도 연일 비상대책회의입니다. 이번 주 내내 전방사단 군부대 저격수와 엽사들이 함께 조를 짜 공동작전을 벌일 계획. 실탄을 쏜다는 소리에 민통선 인근 마을은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멧돼지 집중 포획 사살 작전이 시행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잡은 멧돼지는 어찌 처리할지, 멧돼지 사체를 먹는 까마귀나 야생동물은 어떤지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작전지가 대부분 지뢰 지역인데다 총을 쏠 경우 멧돼지 이동 반경이 더 넓어져 바이러스가 더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거 얘들이 총 맞고선도 지뢰밭으로 들어가니까 우린 사람이 가서 저기 보이는데도 못 주워오는 거죠. 지뢰밭 가운데 있으니까. 철원 군청에서 철원군 주민 전체에게 조금 전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받았는데요. 앞으로 사흘간 이곳 민통선 지역에서 실탄을 써서 야생 멧돼지 포획 그리고 사살 작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출입을 통제하니까 협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정말 뚫리면 끝장 이런 말이 생각나는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철원에서 YTN 지환입니다. 네, 지환 기자가 철원 지역의 상황 전했는데 경기도청에서도 이렇게 안내 알림을 보내는 등 접경 지역에서 실제 포획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부터 48시간 동안 우선 포획을 해본 뒤에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토해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대상 지역은 경기 파주와 연천, 강원, 철원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이나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이고 이 지역에 민간과 지자체, 군으로 이뤄진 합동포획팀 800여 명이 투입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합동포획팀의 구성을 좀 볼까요? 베테랑 민간 엽사들이 포함이 됐고 일부 지자체는 열화상 카메라 등 감시 장비도 지원을 합니다. 또 군에서는 GOP 철책 이남부터 민통선 이북 지역의 일부 구간에 야생 멧돼지 저격 요원도 배치를 합니다. 또 총기를 사용한 포획 외에도 포획 틀과 울타리 등을 설치해서 멧돼지 숫자를 줄이고 이동도 막게 되는데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로 2년 만에 ASF 청정 국가로 거듭난 체코의 사례를 참고한 겁니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11월 번식기를 앞둔 상황에서 하루빨리 포획을 시작했어야 하는데 시기가 좀 늦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총기가 사용되는 만큼 안전사고도 조심해야겠죠. 해당 지역 주민이나 방문객들은 통제 잘 따라주시고 합동포획팀도 무엇보다 기본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조국 전 장관 사퇴 직후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검찰개혁에 큰 발걸음을 뗐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여전한 신임을 표시했고 또 정치적인 상징성도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 전 장관의 향후 거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1년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북콘서트 사회를 맡은 조국 교수에게 했던 제안은 8년 뒤 현실이 됐습니다.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 농담이 아니고요. (35일) 만에 사퇴. 공수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짧게 재임한 장관이지만 문 대통령은 여전한 신임을 보냈습니다. 조국, 윤석열의 환상적인 조합을 기대했지만 꿈에 그쳤다면서도 조 전 장관이 어려움을 견뎌줘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됐다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조 전 장관 사퇴의 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평가를 통해 정치적인 역할이 여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합니다. 우선 2달 넘게 검찰의 가족 수사와 야당의 파상 공세를 버텨내면서 주요 대선 후보로 꼽히는 등 여권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라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내년 총선의 대표주자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맞춰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장관직 사퇴 이후 계속될 수사에서 본인의 혐의가 드러나 사법 처리될 경우 정치적인 역할은 제한된 범위로 한정될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부분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양국 정상의 정식 서명까지는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벌써 이번 합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승자는 과연 어느 나라일지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부분 합의, 이른바 스몰 딜을 발표한 뒤 유세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최대 500억 달러, 우리 돈 60조 원어치의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But today I was with the Vice Premier of China, one of the most powerful men in the world, highly respected, and we made that significant progress toward a new deal that's getting papered now. 하지만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양보한 것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도 중국이 약속한 농산물 수입 규모는 2년 전에 제시한 것과 같은 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합의에 도달했다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환율 문제도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변수 때문에 미국도 보복 관세를 완전히 철회한 게 아니라 유예해 놓고 있습니다. The second half of September, that is scheduled into effect on December the 15th, and the president has not made a final decision on that, but there's plenty of time to make that decision. 정식 서명이 이루어질 칠레 에이펙 정상회의까지는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합의를 일제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과의 협상을 장기간 버텨낸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성공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협상이 다시 열린다면 한층 더 강해진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가수이자 배우 설리 씨 사망 사건으로 애도의 물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루머와 악플에 시달리면서도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소신을 밝혀온 인물이었는데 이 악플 금지법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포함해서 사건 사고 소식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알려진 인물의 어떤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사건인 만큼 좀 다루기가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여론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 또 하나씩 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수사를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좀 파악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그동안 악성 댓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사실 저희들도 이미 그 부분을 익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 악플에 의해서 일단 한 번 정도 이렇게 2014년에 약간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적도 있고 지금 특정 방송 매체에서 이거와 관련된 프로를 하면서 다른 어떤 출연진들이 악성 악플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공감하면서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와닿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보였고 사실 설리 씨한테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은 그런 악성의 어떤 댓글이 있을 때 선처를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악플로 인해서 사실 이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 그래서 이게 허위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의하는 굉장히 중한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고 다들 아시겠지만 형법에 위반을 하면 그것이 형벌이 가해지고 형벌이 가해지면 전과라는 기록을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 줄 꺼 있는 게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선처를 요구했던 설리가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 모습을 본다면 과연 악성 댓글, 악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연예인들을 향한 악성 루머나 악성 댓글의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이렇게 루머나 댓글을 쓰는 사람들의 심리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댓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익명성이라는 거죠. 익명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앵커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받는 입장에서 제가 어떤 일을 평가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그 인터넷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특히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SNS는 워낙 발달이 잘 되어 있어서 하나의 이야기가 단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댓글을 달았는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그런 어떤 위법성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댓글 하나 달았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만큼 큰 충격으로 와닿을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실 저런 수사를 할 때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그냥 나는 그런 댓글 하나를 달았지 그 이상의 어떤 임팩트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냐. 정형적인 자기 책임의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비방의 목적으로 악플을 다는 분들이 조금 생각해 주실 것은 그러한 어떤 댓글 하나가 반대편 당사자 그것을 받아 읽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충격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굉장히 심각한 충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생전에 이제 설리 씨가 악플러에 대해서 선처를 했던 것을 다룰 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자 법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악성 댓글이나 루머를 작성하고 유포하는 경우 어떤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네, 사실 이제 저희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이건 SNS에 나왔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조금 그 법령은 되게 깁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냥 저희들은 정통망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어떤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처벌을 받지만 그것이 허위의 사실인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고 특히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약 8개월에서 2년 6개월 정도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라는 악플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특히 확인되지 않는 그게 허위의 사실이라면 굉장히 단순히 벌금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악플을 하실 때는 되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허위는 싶습니다. 당연한 거고 처벌이 사실이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라면 그렇죠. 처벌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이니까 감당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렇게 유명세로 치부를 해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좀 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악플을 그냥 내버려 뒀을 때 그게 시장에서 그게 정화될 수 있고 도덕과 윤리에서 그게 해소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정폭되고 그게 오히려 더 확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어떤 법정 대역에 대한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공유 씨나 정유미 씨나 공효준 씨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그 악플러들이 되게 또 조심하는 또 반작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수인 한도 범위가 넘어서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처벌하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에 있는 규정이 좀 낮지 않느냐 그리고 악플이 제대로 되지 않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뭐 네. 실명제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살인 무기라는 목소리가 그렇죠.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2의 선리를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여론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 지금 두 가지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악플 금지법 만들자라는 네. 얘기가 하나 있고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악플러 이제 처벌이라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정보통신망법으로는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어떤 SNS 악플에 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처벌하자. 사실 지금 설리일 뿐만 아니라 조금 옛날 일을 조금 거슬러 네. 올라가면 좀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우울증이 걸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느 정도 처벌을 올리자는 것도 충분히 이유가 되지만 저는 예방적 차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예방을 하려면 그 말을 다는 사람이 자기의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치 않느냐라는 이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요 사건만 바라보면 인터넷 실명제가 굉장히 타당성이 있지만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또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악플러들이 일반 공인,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연예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냐고 옛날엔 치부했다면 좀 이런 부분을 나눠서 정치 쪽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특히 공인 중에서 연예인들은 또 어떻게 판단할지 그 양당사자의 차이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좀 입법부에서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고 고민이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번 사건 때도 또 이제 언론의 무분별한 또 취재 행태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뭐 앵커님하고 저희들 말하지만 특히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사실 그 수단인가 방법과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네. 특정 언론에서 분명히 그 피해자 유족 측에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무차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지 그것이 인터넷상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악성 댓글이 존재한다는 점도 씁쓸한 네, 대목이 문제가 아닌가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이 이춘재에 대해서 피해자로 정식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화성살인 사건 용의자 이춘재. 자, 피의자로 정식 입건이 됐다. 사실은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도 뭐 경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자문을 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제일 처음에 공소시효 완성되는 사람을 과연 피의자로 입건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법조문을 사실 법조인들은 법조문이 가장 중요하니까 네. 법조문의 수사는 언제 개시할 수 있는가 하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면 그 범죄 혐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증거와 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 거죠. 다만 그 수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현재의 사건에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따름이지 네. 수사 자체가 거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피의자로 만약에 신원을 용의자에서 바꾸었다고 해서 현행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피의자로 이제 정식 입건이 되면서 그 이춘재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똑같이 법조문에 따라서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무리 우리가 보고 싶어도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이 허용하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없는 건데 네. 특정 강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가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범행이 잔혹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거의 뭐 확실하고 그다음에 알 권리와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재범의 방지의 차원이 있고 청소년이 아니라면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서 피의자로 입건했을 때 지금 이춘재가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거기에 지금 현대 과학기술에서 가장 그 사건의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DNA가 만약에 검출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 않느냐. 다만 여기서 하나가 지금 이 사람이 그냥 피의자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의 이제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부분은 조금 살펴보면서 분명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의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이춘재가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부분이 하나 눈에 띄고 또 한 가지는 화성 사건 외에도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여죄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추가 범행이 확인됐는데 뭐 안타깝게도 가장 어린 피해자가 확인돼서 좀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어떤 이 씨의 진술이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뭐 패널로 나와서 제일 두려운 게 보지 않는 사건에 대한 추측을 통해서 혹시나 잘못된 의견을 시청자들에 알릴까 싶은데 사실 제가 그 이춘재하고 조금이라도 좀 봐서 이야기를 하고 좀 했으면 좋은데 분명히 그거는 이제 프로파일러들에 가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지금 이제 이춘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인지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 뭐 사건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이 사건의 조사를 받았을 거고 조사받으면서 알고 있는 인지적 사실을 자기가 범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데 분명히 그 시그너처라고 요새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 범죄 현장에서 반드시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이춘재가 알고 있었다면 굉장히 그렇죠. 범인만 알 수 있는 사건을 이야기를 했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다는데 그 그림도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그림을 적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스튜디오도 제가 2번, 3번 왔기 때문에 이 그림은 스케치를 할 수 있는데 이 뒤쪽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여기 계시는 앵커님들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 진술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처음에 이제 DNA가 확인됐을 때만 해도 이 사건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지금 다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런 변화는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찰 쪽에 굉장히 큰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강제 수사라는 걸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뭐 구인하거나 데리고 오거나 뭐 구속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없어서 정말로 임의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우리 흔히 라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공감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어떤 특정 언론에 그렇게 손이 참 이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일 수가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감히 이런 건데 그때 수사관이 그걸 굉장히 슬기롭게 이 진술이 끝나면 악수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라포를 형성했고 그런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진술 그리고 그중에서 허위된 진술을 좀 찾아가는 그런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춘재 관련해서 이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8차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앞으로 재심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8차 사건에서 이춘재의 진술이 허위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경찰이 좀 끌려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 정말 이춘재의 진실이 사실이라면 그 20년 동안 윤모 씨라는 사람이 자기의 청춘이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춘재의 진술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지금 아마 재심인 같은 경우에는 그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있다면 재심 사유는 가능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변호사가 지금 재심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꼼꼼히 챙겨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한 사람이라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 끝으로 5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어제 고유정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한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지금 보면 오른손 산에 난 상처가 방어원이냐 공격흔이냐 이렇게 좀 공방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제가 뭐 사실 법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의학자들이 판단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 법의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법의학자들의 일관된 진술은 그것은 공격흔이지 방어흔은 아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 남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인 것이지 남편이 자기에게 공격하는 과정 속에서 막는 상처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진술은 법정에서 충분히 그 허위와 진실을 다루어 진실이 나뉘어질 것이고 고정 사건에서 지금 고유정 변호인 측이 이야기하는 것은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 과연 받아들일 때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설득력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방어흔을 주장하는 건 어쨌든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고유정은 자기가 정당방위
어떻게 보면 판 전체를 흔들어서 자기가 정당 방위로 무죄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추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벽 설악산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 탓인데 모레부터는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는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첫눈 소식 그리고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예,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다는데 이게 지난해보다 빠른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설악산에는 오늘 새벽 4시쯤부터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설악산 중청대피소의 모습인데요. 비와 눈이 섞인 진눈깨비가 내리면서 눈이 오자마자 녹아서 재래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눈깨비가 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올해 첫눈으로 기록됐고 지난해보다도 사흘이나 빨랐습니다. 오늘 설악산의 최저기온은 0.1도, 서울은 8.9도까지 떨어지면서 예년보다 2, 3도 정도 기온이 낮아 무척 쌀쌀했습니다. 내일도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서울은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인 모레부터는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 낮 기온 21도로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반짝 쌀쌀했던 날씨가 모레부터 늦가을에 제자리를 되찾겠고 주말까지는 쾌청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우입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가장 지칠 때인데요. 남은 기간 자주 틀리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문제 공략에 집중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권호진 기자입니다. 수능까지 30일 동안 점수를 한 점이라도 올리려면 새로운 문제풀이는 일단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신 수능 기출문제나 모의평가에서 자주 틀리거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걸 익히기보다는 모의평가나 학력평가에서 자주 틀렸던 문제나 헷갈렸던 문제들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 노트나 오답 노트를 활용해 공부하고 자신 있는 과목보다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에 주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문이 길어 어려운 국어의 독서 영역과 수학의 고난도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도 고득점을 좌우하는 요인입니다. 국어는 독서 지문의 속독 속해 전략이 필요하고요. 수학은 준킬러 문항에 대한 시간 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탐구는 기출 문제에 대한 핵심 개념과 단원을 분석하고 실수하지 않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입시업체는 한두 점이 입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실수는 해서는 안 된다며 8가지 실수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을 헷갈려 답을 적거나 수식이나 부호 등을 잘못 보고 문제를 푸는 경우 등을 들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 모르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아는 것만 머릿속에 담아간다는 자세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네, 한 30분 정도 남은 건가요? 이제 잠시 뒤면 역사적인 축구 남북 대결이 펼쳐집니다. 남자 축구 대표팀의 29년 만에 평양 원정이고 월드컵 예선으로는 첫 남북 대결이죠. 하지만 이 북한이 남측의 응원단은 물론이고 중계진, 또 취재진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깜깜이 경기가 될 전망인데요. 깜깜이 경기지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부 김재영 기자, 또 양시창 기자 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더비 이렇게 외신에서 평가를 하는데 가장 특이한 경기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선발 명단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보통 1시간 전에 선발 명단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30분 정도 남았죠. 네. 30분 전쯤 전에 선발 명단이 나왔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계시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황의조 선수가 투톱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성, 황인범, 나상호, 정우영 선수가 미드필더에 서고요. 수비진에는 왼쪽에 김진수, 가운데 김영권, 김민재, 오른쪽에 김문환, 김승규 선수까지 해서요. 전반적으로 우리 대표팀이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 쓰는
대표적인 전형인 4-1-3-2. 쉽게 말씀드리면 다이아몬드 보통 4-4-2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 전형으로 나서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에 우리 선수단이 가 있는 거잖아요. 네.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 뭐 훈련 중인 것도 김일성 경기장에서 훈련 중인 걸 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계진, 취재진 방북은 결국 불발된 거죠, 최종. 네, 그렇습니다. 최종 무산이 됐습니다. 북한의 무응답 때문이었죠. 대한축구협회가 아시아축구연맹 AFC와 통일부를 통해서 수차례 중계진 또 취재진의 방북 초청장을 요청했지만 최종적으로 북측은 무응답을 보였습니다. AFC를 통한 북한 축구협회는 중간에 회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민간인의 방북, 이것은 북한 축구협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왔습니다. 통일부에서는 계속 북측과 그 대화를 시도했는데 결국적으로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현했고요. 결국 취재진 없이 선수단만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혹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선수단들의 반응도 나온 게 있습니까? 알려진 게 있나요? 일단 선수단들은 뭐 공개적으로는 취재진이 함께 가면 아마 좋을 거예요. 지금 뭐 응원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공개적으로는 뭐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지는 않았고요. 네. 뭐 어쨌든 원정 경기이고 이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승점 3점을 따오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만 지금 강조한 상황입니다. 네, 앞서 김재영 기자가 선발 명단을 알려주셨는데 네. 먼저 이건 어떻게 받은 겁니까? 이거는요.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어제 상황까지 말씀드리면 어제 대표팀이 오후 한 4시쯤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예. 그로부터 저희가 최초로 소식을 전해드린 건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전해드린 건 밤 10시가 넘어서입니다. 사진 2장을 받았고요. 밤 사이에 받았던 건 사진 2장이 전부고요. 지금 현재 어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장에는 인터넷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팀 숙소가 평양의 고려 호텔인데 네. 고려 호텔에 와서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오늘은 경기장에 인터넷을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오늘 역시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현장에 있는 아시아 축구연맹 감독관이 있거든요. 네. 감독관이 우리 쪽 그 관계자에게 전달을 하면 우리 쪽 관계자가 저희 이제 축구 기자단이 있거든요. 그 취재진에게 단체 그 메신저 방에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지금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앞서 선발 명단이라든지 어떤 현재 정보는 이메일로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이메일을 받고 한국에 있는 축구협회 관계자가 그거를 이제 메신저를 통해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상황 그렇게 받는다고 치고, 자 그렇다면 경기 소식도 국내 팬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른 방식이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방금 김재영 기자가 설명한 대로 축구협회에 있는 현지 직원을 통해서 그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이제 한국에 있는 축구협회 직원이 기자와의 그 메신저 방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그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보니까 인터넷 상황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 AFC 경기 감독관을 통해서 이제 같은 방식으로 전달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세한 경기 내용은 아마도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어쨌든 좀 한번 가정을 해보면 한 골을 넣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 골을 넣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지금 평양에 있는 아시아 축구연맹 감독관이 이제 핸드폰이나 뭔가 이메일을 통해 우리 쪽 관계자에게 전달을 하면 현재 있는 우리 쪽 관계자가 한국 서울에 있는 우리 축구협회에 있는 상주하는 홍보팀 직원에게 팀장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 홍보팀 팀장이 다시 취재진의 이제 소위 이제 카카오톡 단체 톡방이라고 하죠. 그 톡방에 그 소식을 올리게 되면 그때 이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나가게 되는 거죠. 한 3-4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고 이것 역시 화면이 아닌 문자만 가능한 상황인 거죠. 취재진이 갔다면 이 모든 걸 다 건너뛰고 바로 받을 수 있었겠죠? 갔다 하더라도요. 인터넷이 안 된다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그래도 그나마 경기 녹화 영상을 제공한다고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기 끝나고 대표팀이 돌아오고 나면 그걸 다시 녹화 중계를 보여주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이것도 오늘 오후 전해진 소식인데요. 통일부 당국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이 경기 영상을 우리 대표팀이 평양을 떠나기 전에 DVD 형태로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기 전체 영상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대목이고요. 또 이게 만일에 그 북한 측이 한 중계 방송이라면 그것을 좀 시간은 늦어지겠지만 우리 선수단이 귀국한 이후에 녹화 중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 다른 게요. 네. 그러니까 통일부의 설명과 축구협회의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그러니까 통일부의 설명은 북한 측에서 경기 영상을 제공해주겠다고 해서 그걸 녹화 중계를 가능할지 좀 살펴보겠다라고 네. 했지만 실질적으로 축구협회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 네. 규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최국이 경기 영상을 촬영을 해서 아시아 축구연맹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뭔가 뭐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판정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시아 축구연맹이 그 영상을 토대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영상은 중계 영상이 아니라 경기장 위에 카메라를 한 대를 설치해 놓고 경기장 전체 영상을 찍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통 아시아 축구연맹에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이 영상을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계 영상을 그러니까 조선중앙TV에서 방송하게 될 중계 영상을 주겠다는 것인지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상적인 수준의 그냥 경기 촬영할 영상을 주는 거라면 네. 녹화 중계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녹화 중계를 본다고 하면 일단 그 과정도 대표팀하고 귀국을 해서 네. 그러니까 DVD를 갖고 오면 인편으로 다시 그걸 방송국으로 전달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이 되는 기술적으로도 거죠? 지금 북한에서 쓰는 방송 신호 방식과 네. 또 우리가 쓰는 신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을 가져온다 해도 그것을 변환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2시간 정도 경기지 않습니까? 변환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영상을 녹화 중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그 레바논과의 경기에서 네. 북한이 이제 승리한 경기 있거든요. 네. 그거는 또 북한이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경기 결과에 따라서 뭐 공개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또 예측도 일부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누구에게 더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네, 뭐, 혹시 뭐 다를 일부 수도 있다. 그런 시각이 네. 제기되기도 또 하고 한 가지 있습니다. 궁금한 건 국제 규정에 따라야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AFC 규정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이제 많이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월드컵 2차에서는 개최국에게 중계권이라든지 마케팅에 관한 모든 권리가 있고요. 이번이 2차 예, 2차 예선입니다. 예선이죠? 예. 최종 예선은 아시아 축구연맹에 있어요. 월드컵 같은 경우는 FIFA에 있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계를 하는 뭐 어떻게 중계를 할지 안 할지 여부는 개최국에서 전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또 취재진의 방북 여부는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축구협회와는 또 별개의 정부 차원의 비자를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서 결국은 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북한 축구협회에서 기자들에 한해서 초청장을 발급을 하고 이런 과정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거치지만 네.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취재진의 방북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아시아 축구연맹의 규정과는 별개의 또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쉽게 말해서 이번 그 중계 방송을 하느냐 마느냐는 북한 마음이네요. 북한 축구협회 마음인 거죠. 북한 네, 축구협회 그렇습니다. 마음이군요. 자, 지금 뭐 보시는 뭐 축구 팬들도 그렇고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네. 경기가 잠시 뒤면 시작이 될 텐데 또 걱정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다고 하고 고장 네.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좀 변수가 있습니까? 대표팀에게? 네, 우선 제일 큰 변수는 많이 언론 보도가 됐지만 인조 잔디입니다. 네. 북한 지금 김일성 경기장이 인조 잔디죠. 우리 대표팀 선수들 대부분은 아주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인조잔디에서 뛰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인조잔디는 공이 좀 높게 튀고요. 또 공이 천연잔디보다 좀 더 멀리 굴러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죠. 네. 패스를 주고받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적응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수비진들이 특히 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롱패스로 연결한다거나 이럴 때도 아무래도 좀 더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 선수들은 축구화도 예비용을 하나 또 챙겨갔다고 합니다. 인조 잔디용 따로 축구화를 챙겨갔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어제 김일성 경기장에서 1시간 정도 적응 훈련을 가졌는데 이것도 아마 잔디 적응 훈련에 좀 주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 뭐 선수 이야기를 들어볼 수는 없을까요? 준비한 김민재 게 선수 얘기 있- 좀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잔디가 제일 문제인 것 같고 또 가서 이제 프로 선수들께 이제 빨리 적응을 하고 잔디에 대한 것만 잘 적응하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선수들 입장에선 잔디 적응이 관건이고 사실 그런데 응원단도 없잖아요. 네. 우리 응원단이 없잖아요. 뭐 화면으로 아마 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게 그냥 보통 원정 경기를 가면 홈팀 응원단의 이 응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방적이고 네. 굉장히 열광적입니다. 근데 북한의 응원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년 전에 경험했던 여자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살기가 느껴진다고 해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고 끊임없이 함성을 지르면서 굉장히 좀
그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라고 하고요. 김일성 경기장이 오늘 이제 매치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경기 매니저들이 모여서 얘기했을 때는 한 4만 명 정도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총 수용 인원이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5만여 명의 그야말로 뭐 광적인 응원을 우리 선수들이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의연하게 좀 선수단이 반응을 해야겠어요. 뭐 우리 선수들은 어차피 관중이 많은 경기는 좋은 뭐 자기들한테도 불리할 건 없고 그냥 우리 관중이라고 생각하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조금 담담하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응원단은 그렇고 월드컵 대표팀 전력은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파악되고 있나요? 네, 북한 팀이 지금 월드컵 지역 예선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아시안컵 때 직접 현장에서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아시안컵 성적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3경기에 나와서 3번 다 졌고요. 네. 14골을 먹혔거든요. 당시 레바논에 1대4로 또 대패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격한 스타일로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퇴장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아시안컵 이후에 달라진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젊은 감독이었는데 지금은 경험이 많은 윤정수 감독을 선임을 했고요. 네. 또 대표 수문장 림명국 선수는 우리나라 축구팬들도 아는 축구팬도 있을 텐데요. 이런 주요 선수들을 빼고 유벤투스의 한광성 등 젊은 유망주들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일관, 장국철 이런 기존 베테랑과 조화를 이뤄서 굉장히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 결과 레바논에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8개월 만에 서력을 한 거고요. 우리 조에서 한국 다음으로 피파 랭킹이 높은 팀이 레바논인데 네. 레바논을 잡았다는 점에서 우리 한국팀 역시 북한을 가장 경계해야 될 팀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제가 네. 지금 이제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고 아까 네. 말씀드린 좀 기자단에게 통지가 되는 그 단톡방을 보기에 갖고 들어왔는데요. 네. 좀 재미있는, 좀 흥미로운 지금 메시지가 하나 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현재 5시, 오후 5시 기준, 경기 30분 전이죠. 네. 기준으로 경기장에 관중이 없다라는 게 왔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30분 만에 경기장 5만 명 규모의 관중을 다 채운다는 얘기인 건지 네. 어떤 상황인 건지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지금이 있습니다만 5시 6분이고 경기 그렇습니다. 시작이 5시 30분인데 30분이죠. 근데 30분 전인데 지금 5시 상황으로 네. 지금 기준으로 통보를 해온 건데 경기장에 관중이 없답니다. 그럼 이것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장에 있는 관계자가 다시 또 축구협회 관계자에게 보낸 내용을 다시 또 취재진에게 보낸 그런데 그러니까 팩트상으로는 틀린 게 없고요. 그러니까 네. 관중이 없다는 부분을 글쎄요. 지금 이 우리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응원에 대한 보도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어떤 북한 쪽에서 뭔가 그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 건지 아니면 뭔가 깜짝 어떤 그런 거로 인해서 선수들에게 뭔가 좀 동요나 혼란을 주기 위해 30분 네. 사이에 뭔가 관중들을 한꺼번에 뭐 입장을 한다든지 뭐 제가 이 상황에서 지금 뭐 다 소설이고 추측이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지금 이례적인 상황이어서요. 저도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지금 모르겠는데 두 분과 출연 중에 속보가 들어온 셈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예. 킥오프까지 30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네. 경기장에 5만 명 규모의 경기장에 관중이 아무도 없다.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고 지금 돼 우리 측 있거든요. 응원단 당연히 없는데 당연히 없죠. 5만 네. 명으로 예상됐던 북한 측 응원단도 한 명도 지금 참석하지 않았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경기 모르겠습니다. 23분 전에 네, 외신 보도에 보면은 북한을 지금 그 여행 중인 외국인 관광객들도 네. 이 축구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거든요. 아 참 그 사진을 보니까 중국 팬들은 아예 응원단이 가는 것 같았는데 못 들어갔나 보네요. 네, 그런 경기장에는 입장이 못한다고 지금 외신 보도에는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이 지금 전해진 소식이 정말 맞다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근데 상황이고요. 물리적으로 20여 분 남은 상황에서 수만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는 힘들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지켜봐야 좀 되겠네요. 뭐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 그 채팅 방에서도 혹시 질문을 한 기자는 없습니까? 지금 계속 지금 대화가 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도하기가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속보로 전하기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말씀은 드립니다만 예.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은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김재현 기자가 스튜디오에 출연 중에 현지에 있는 축구협회 관계자로부터 네. 받은 공식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취재가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부연 설명을 했고 아무튼 알려진 바로는 지금 경기 22분 전인데도 아무도 경기장에 입장하지 않았다는 속보 아닌 속보를 전하게 됐습니다. 또 혹시 들어온 내용이 있나요? 그리고 또 들어온 소식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관광소에 축구 경기 외국인 투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앞서 열린 지난달 레바논전도 그 화면을 보면 네. 그 안에
그 본부석 쪽에 외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투어 자체를 원래는 축구 경기를 보는 거였는데 그 북한의 집단 체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로 보는 거로 변경했다라는 지금 얘기도 있어요. 오늘이 무슨 북한에서 체육 관련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이기도 뭐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쪽으로 어떤 관중이 동원된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현재 관중이 없다는 게 맞다면 무관중 경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좀 네, 지켜볼 수 있을 그거는 것 한번 같습니다. 다시 또 확인을 네, 해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시간이 없나요? 네, 한 30초만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팀이 이제 경기를 치르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팀 일정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대표팀이 이제 경기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이제 귀국길에 오르고요. 네. 베이징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도착 시간이 내일 자정이 넘어서라고 하거든요. 저희 또 YTN 출신이 가서 곧 도착한 선수들의 인터뷰를 또 전해드리도록 경기 하겠습니다. 끝나고 오늘은 평양에서 자고요. 네. 내일 오전에 출발해서 베이징 경유해서 우리 시각으로는 목요일 좀 자정을 넘긴 시각에 귀국하게 됩니다. 네, 뭐 관중도 없을 수도 있고 외신들은 뭐 가장 특이한 더비라고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29년 만에 열리는 경기니까 역사적인 좀 경기 네. 장면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다른 특혜를 SOK가 받고 있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연관돼 있다는 SOK가 사유화돼 있다는 의혹이 그 받쳐주고 있지 않나 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6층짜리 약 70억 원이 넘는 건물을 2018년에 매입해서 3계층에 한 개당 보증금 평균 5천만 원에서 연간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5년 법이나 지원 예산 10억 원 받고 매년 30억 원 예산이 또 지원되고 있습니다. 타 장애인 단체와 너무 형편 그 원칙이 어긋나고 있는데 그 인건비 부분 보세요. 다른 가맹단체 사무국 1명, 직원 2명.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인건비만 한 1억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예산이. 근데 SOK는 4억 2천 정도 받고 13명의 인건비를 정부가 대주고 있어요. 회장님 가맹단체 운영비 1년에 얼마 지급돼요? 한 달에 100만 원씩 1,200만 원 지급되죠? 세발의 피죠 이거. 근데 SOK는 운영비로 2억 2,824만 원. 시설 임차료도 받네요. 여기 건물 짓는데 왜 임차료까지 이렇게 지원받나? 19년에는 커뮤니티 활성화 및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또 지급을 받네요. 이것만 하더라도 다른 단체 운영비의 3배에 3배. 예? 이게 대단하네요. 결과적으로는 문체부로부터 33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 저 체육장 나와 계시죠? 응? SOK 지원금이 다른 유형별 단체 말씀하신 대로보다 좀 지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송파가 박인숙입니다. 문체부 체육국장님 잠깐 일어나시죠. 33억이 SOK에 지원되는 게 이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주 자신 있게 너무 많다고 하셨거든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나요? 그게 정말 많다고 생각하세요? 금년과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지원한 예산을 쭉 살펴보면 SOK 쪽에 지원 예산액은 높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많다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 다른 거로 올리면 되죠. 그래서 이거 많다고 끌어낼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에는 첫눈이 올 정도로 날씨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때이른 가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아침 대관령 기온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파주가 3도, 서울과 대구 8도까지 내려가면서 오늘 아침보다 조금 더 쌀쌀하겠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 내륙과 산간은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은 기온이 10도 이상 껑충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0도, 광주와 대구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 지역은 비가 산발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제주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에 비 예보 없이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부터 당분간 때이른 가을 추위가 풀리면서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2부에서 뵙겠습니다.